중국 북부의 어느 마을 광장, 목덜미를 태울 듯한 태양, 그리고 목구멍을 쩍쩍 말리는 흙먼지뿐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내 턱을 잡아 올리더니 엄지로 턱선을 거칠게 훑어내립니다. 입을 벌리게 하고는 이빨 개수를 세더군요. 마치 장터에서 말을 고르는 농부처럼 말이죠. 그러곤 내 두 손을 확 낚아챕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만져보고 꺾어보더니 손바닥까지 뒤집어 샅샅이 살핍니다. 마치 내 운명을 읽으려는 듯 손금을 따라가는데 사실 그건 그가 곧 살 상품의 가격표였죠. 남자가 아버지에게 액수를 툭 던집니다. 뒤에서 어머니는 쓰러졌고 아버지는 끝내 내 눈을 피했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어 쏟아지는 동전들을 움켜쥘 뿐이었죠. 그 찰나에 내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 난 가족이 아니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른 채 뒤에서 처절하게 내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비명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미동도 없이 바닥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차마 아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겠죠. 남자가 나를 끌고 갑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죠. 어머니가 손을 뻗었지만 누군가에게 가로막혔고 그게 이 마을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죠. 내 진짜 이름도 이제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왜냐고요? 2000년 넘게 이어져 온 중국 황실의 은밀한 시스템 때문입니다. 역사서에 세금 정책만큼이나 당연하게 기록될 정도로 이 제도는 사회 깊숙이 밝혀 있었습니다. 일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일로 말이죠. 일명 남총. 황제나 귀족을 위해 특별히 골라져 훈련받은 꽃다운 소년들입니다. 고관 대작들과 돈 많은 관리들의 놀이개였죠. 궁궐 담장 너머에서 벌어진 그 비극은 철저히 가려져 세상에서 잊혔습니다. 오늘 제가 그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영상이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사의 어두운 이면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비극은 굶주림에서 시작됐습니다. 400년을 이어간 한나라 때도 몇 년마다 지독한 기근이 덮쳤죠. 황허강이 넘치고 농사는 망했습니다. 들판엔 썩은 곡식만 굴러다니고 곡간이 바닥나자 키우던 짐승까지 다 팔아치운 부모들은 결국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국의 빈민가에는 이른바 레나라고 불리는 전문 스카우트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 뜻은 놀랍게도 사람의 치아입니다. 사고팔 가치가 있는 아이들을 골라내는 인간 사냥꾼들을 그렇게 불렀죠. 그들이 찾는 조건은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피부는 맑아야 하고 눈빛은 초롱초롱하며 뼈대는 가늘고 목소리는 고와야 했죠. 하지만 외모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똑똑해야 했거든요. 시를 외우고 악기를 다루며 높은 분들과 대화가 통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종이 아니었으니까요. 구매자들은 몸종이 아니라 자신의 곁을 지킬 완벽한 반려자를 원했습니다. 품격이 있어야 했죠. 하지만 그들을 고르는 과정은 그야말로 굴욕적입니다. 소년들을 쭉 세워놓고 가족 앞에서 몸뚱이를 품평합니다. 특히 손을 아주 꼼꼼히 봤죠. 손가락이 길어야 칠연금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양 있는 집안엔 필수였으니까요. 골경만 보고도 5년 뒤에 어떤 얼굴이 될지 예측했습니다. 소름 돋는 계산이죠. 합격하면 그 자리에서 끌려갑니다. 한자도 모르는 농부들 앞에 복잡한 한문 계약서를 내밀죠. 아버지는 그저 도장을 찍거나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그 종이 한 장의 아들의 인생을 걸고요. 10년에서 15년간 소유권을 넘기는 겁니다. 내용을 알아도 어쩔 수 없었겠죠. 그게 유일한 생존법이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 중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계약 때문이 아닙니다. 기간이 끝날 때쯤이면 예전에 나라는 사람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가장 먼저 뺏는 건 이름입니다. 훈련소에 들어설 때 쥐고 있던 보잘것없는 짐들, 낡은 집신 한 켤레, 어머니가 준 나무빗, 그리고 가족과 연결된 이름까지 단 몇 시간 만에 다 사라집니다. 대신 아주 비싸 보이고 화려한 새 이름이 붙여지죠. 보석 같은 옥 가을달, 새벽 서리 같은 이름들. 이건 애정이 아닙니다. 상품 가치를 높이려는 라벨일 뿐이죠. 머리를 깎고 비단 옷을 입는 순간 당신은 사람이 아닌 소유물이 됩니다. 그때부터 숨쉬는 모든 순간이 타인의 손에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 교육 방식이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했거든요. 허드레실이나 시키려고 데려온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놀이개를 만드는 거죠. 수천 구절의 고전시를 달달 외우게 시킵니다. 붓글씨가 완벽해질 때까지 쓰고 또 씁니다. 아끼며 춤, 노래까지 쉴 틈이 없었죠. 심지어 의학에 회계, 정치, 철학까지 가르칩니다. 경매장에서 몸값을 더 높게 받기 위해서 말이죠. 이게 겉으로만 보면 꽤나 번듯해 보이죠. 하지만 그 교육이라는 껍데기 아래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교육의 실체는 사실상 심리적 살인이었습니다. 고향이 그립다는 기색만 보여도 곧장 가혹한 처벌이 쏟아졌죠. 자아를 드러내면 곧 결함으로 간주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내 가족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기억들까지 전부 아주 처절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결국 세상에 태어난 유일한 이유가 오직 미래의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뿐이라고 뼛속까지 믿게 만들 때까지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세뇌였죠.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인간을 원했던 겁니다. 618년부터 907년까지 이어진 당나라의 기록을 보면 이 끔찍한 과정에서 치른 대가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훈련을 받기 위해 팔려온 소년 10명 중 4명은 정식 후궁이 되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10명 중 4명이라니요. 그들은 극심한 탈진과 굶주림에 허덕이다 쓰러졌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채 알기 전부터 정체성을 난도질당하는 그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끝내 버티지 못한 소년들은 이름 없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가족들에겐 연락 한 통 가지 않았죠. 마치 애초에 이 세상에 없었던 사람처럼 지워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이 뭔지 아세요? 이건 전쟁이나 전염병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려 40%라는 손실률을 미리 계산해 두고도 그걸 합리적이라고 여겼던 어느 미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훈련사도 중개인도 심지어 팔아넘긴 가족들까지도요. 팔려가는 당사자만 제외하면 모두에게 이득이 남는 계산이었기에 이 비인간적인 시스템이 수백 년 동안이나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어쩌다 발생한 잔인함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산업이었죠. 스카우트는 수수료를 챙기고 훈련사는 수업료를 받았습니다. 인간의 몸값이 젊음과 아름다움 그리고 복종이라는 잣대로 매겨졌죠. 생명 그 자체보다 그런 가치들이 훨씬 높게 평가되던 시장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에게 주어진 보상은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처소는 그 모순적인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죠. 하인보다는 높지만 아내보다는 낮은 위치. 방 안은 화려한 비단 커튼과 값비싼 옥장식, 고급 가구들로 가득했습니다. 참 아름답고
안락해 보이지만 정작 문은 밖에서 걸어 잠겨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벽에는 부드러운 비단이 걸려 있는데 문은 차가운 쇠로 닫혀 있는 겁니다. 일상은 끊임없는 연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몇 시간씩 몸단장에 매달려야 했죠. 화장, 옷차림, 머리카락 하나까지 완벽해야 했습니다. 언제 주인의 호출이 떨어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몰락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밖에 난다는 건 단순히 보직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즉시 대체되고 버려지는 걸 의미했죠. 기술도 인맥도 없이 알몸으로 쫓겨나면 가족조차 그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살이면 쓸모가 다했다고 여겼고 25살이면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한 지붕 아래 있는 소년들 사이의 경쟁은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주인들은 일부러 그들을 서로 이간질하며 싸움을 붙였죠. 가장 잘 노는 놈에겐 상을 주고 재미없는 놈에겐 벌을 내렸습니다. 신뢰요? 우정?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바로 옆방에서 같이 자던 동료도 주인의 총애를 딱 일주일만 더 누릴 수 있다면 언제든 당신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 지옥 같은 시스템에서 몇 년을 버텨낸 선배들은 더 잔인해졌습니다. 단 하나의 생존 법칙을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약해지면 바로 대체된다는 것. 음식조차 무기였습니다. 총애를 받는 이는 산의 진미를 대접받았지만 눈밖에 난 이들은 찌꺼기로 연명했습니다. 외모가 무너지는 순간 재앙이 닥치는데 그 외모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조차 주인이 쥐고 흔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공식 역사서가 철저히 숨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 약물에 의존했다는 점이죠. 부유한 집안에선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었고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물은 그들을 더 깊은 통제 속에 가뒀습니다. 사실 주인이 노린 게 바로 그거였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기록들은 매번 사건의 진상을 덮으려 급급했지만 명나라의 기록을 보면 더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청년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 이들의 죽음은 단순 사고로 위장되었습니다. 죽음으로 부르짖은 마지막 저항조차 깨끗이 지워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중국 전역의 부유한 가문들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하지만 황궁 안으로 들어가면 이 시스템은 차원이 다른 규모로 돌아갑니다. 역사학자 브렛 힌치에 따르면 한나라 초기 200년 동안 10명의 황제 모두가 남성 총애자를 곁에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 전부요? 이건 스캔들도 아니었고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행정 업무처럼 정부 공식 역사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독보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어라는 언어 자체를 바꿔버린 사건이죠. 그의 이름은 동현이었습니다. 때는 기원전 4년경이었죠. 고작 17살 된 하급관리의 아들이 황궁에 발을 들였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록 중 하나인 한서에서는 그를 백옥 같은 피부의 눈동자가 별처럼 반짝이는 미남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조회에서 그를 본 애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황제의 집착은 조정을 통째로 삼켜버렸고 광기 어린 선물 공세가 시작되었죠. 영지와 자귀, 지금 가치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보물들이 쏟아졌습니다. 동현의 아버지는 단숨에 후작 자리에 올랐고요. 그의 누이마저 후궁으로 불려 들어갔고 황궁의 버금가는 화려한 저택이 오직 동현 한 사람만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뒤이어 파격적인 인사권이 휘둘러졌습니다. 토를 다는 자들은 누구든 가차없이 짓밟렸죠.
당시 승상이었던 왕가는 동현에 대한 과한 총애가 위험하다며 황제에게 간곡한 상소를 올렸습니다. 과거의 비극을 예로 들면서 말이죠. 그는 100년 전 문제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등통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황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벽한 경고였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등통은 그저 평범한 뱃사공, 즉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꿈속에서 본 한 남자 때문에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황제는 꿈속에서 천국에 가려 애쓰고 있었는데 노란 모자를 쓴 남자가 나타나 뒤에서 자신을 밀어 올려주더랍니다. 잠에서 깬 황제는 궁궐을 뒤진 끝에 노란 삿갓을 쓴 뱃사공 등통을 찾아냈습니다. 꿈속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 등통은 황제의 가장 친밀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보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었죠. 그는 구리 광산을 하사받고 화폐 주조권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등통전이라 불리는 그의 동전이 제국 전역에 유통될 정도였습니다. 그는 제후들보다 부유해졌습니다. 황제에 대한 충성심도 대단해서 문제가 고름 섞인 상처로 고통받자 직접 입으로 그 상처를 빨아내 닦아줄 정도였죠. 심지어 친아들인 태자조차 거부했던 일을 그가 해낸 겁니다. 언젠가 한 관상가가 등통을 보더니 결국 굶어 죽을 팔자라고 예언했습니다. 문제는 그 소리를 듣고 코웃음을 쳤죠. 내가 그를 천하 제일의 부자로 만들었는데 대체 어떻게 굶어 죽는다는 말이냐? 하지만 문제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후계자는 하룻밤 사이에 그의 모든 재산과 동전, 영지, 자규를 전부 몰수해버렸습니다. 새 황제는 부친의 병상에서 이름 없는 천민에게 굴욕을 맛봤던 일을 잊지 않았고 등통에게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했습니다. 중국 최고의 부자였던 사내는 결국 관상가의 예언대로 길거리에서 단 한 푼 없이 굶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그들이 사라지면 총애받던 자들의 목숨도 끝납니다. 승상왕가는 애제에게 이 비극적인 반복을 경고하려 했죠. 애제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는 잊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 승상을 체포해버렸습니다. 왕가는 감옥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년 동현은 군 통수권자인 대사마 자리에 오릅니다. 그의 나이 고작 22이었습니다. 군사훈련은커녕 전쟁터 구경도 못한 청년이 제국 최고의 무관 자리를 꿰찬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황제가 잠시라도 그와 떨어져 있기 싫어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향후 2000년간 중국 문화를 정의할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어느 평온한 오후에 황제 침소, 애제와 동현이 점심을 먹고 나란히 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동현이 깊은 잠에 빠졌죠. 그의 머리가 황제가 입고 있던 옷소매 위로 스르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황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상황이었고요. 정무는 황제조차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소매 위에서 천사처럼 잠든 동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깨울 수도 있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랬겠죠. 하지만 황제는 칼을 들어 자신의 옷소매를 조용히 베어냈습니다. 연인이 깨지 않도록 말이죠. 이 짧은 순간의 행동은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랑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소문은 하룻밤 세조정을 뒤덮었습니다. 관리들은 황제를 흉내내며 너도나도 자신의 소매를 자르기 시작했죠. 여기서 단수의 정, 둔쇼지총, 즉 소매를 자른 사랑이라는 표현이 지독한 애정의 대명사로 굳어지게 된 겁니다. 이 표현은 2000년 넘게 쓰였고 지금도 통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정말이지 비극적으로요. 기원전 1년 8월 애제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고작 26살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건강이 나빠졌다는 보고는 있었지만 조정은 그 죽음이 이렇게 빠를 줄 전혀 예상치 못했죠. 죽기 직전 말할 기운조차 없던 황제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동현에게 황위를 물려주라는 것이었죠. 황태우 왕씨가 단 몇 시간 만에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옥새를 빼앗고 왕망을 섭정으로 복귀시킨 뒤 지난 5년간 동현이 쌓아올린 모든 직위와 재산을 그 자리에서 박탈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동현과 그의 아내는 해가 지기도 전에 차디찬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제국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사내가 해질녘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이 체제 안에서 총신이 누리는 힘은 황제의 심장이 뛰는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단일 초도 더 길 수 없었죠. 저는 이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된 빈곤이나 고된 과정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착각 때문이죠. 시스템은 당신이 성공했다고 믿게 만듭니다. 비단 옷을 입히고 자기를 주며 권력자 곁에 두지만 결국은 벼랑 끝으로 밀어버릴 뿐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단 한순간에 깨닫게 될 겁니다. 애초에 당신 건 단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요. 권력? 안전?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화려한 장식이었고 장식은 원래 갈아치워지기 마련이니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묻고 싶네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전이라면 지금 버튼을 누르세요. 동현의 비극은 특별한 게 아니라 잔인하게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동통은 황제가 죽자 굶어 죽었고 한무제의 총애를 받던 한원은 황실 하렘까지 마음대로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가왕후에게 처형당했죠. 이 비극은 수백 년간 왕조와 세대를 바꿔가며 되풀이됐습니다. 총신들은 치솟았고 황제들은 몰락했습니다. 모든 걸 가졌던 남자들은 권자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 모든 걸 빼앗겼죠. 그 위선은 정말이지 몸서리쳐질 정도입니다. 유학자들은 도덕과 의리를 책에 써 내려가면서도 굶주린 집안에서 어린 소년들을 사들였습니다. 불교 승려들은 세속의 욕망을 버리라 설교하면서 사찰 깊숙한 곳에 자신의 총신들을 숨겨두었죠. 관리들은 이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면서 뒤에선 스스로 그 판에 끼어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도덕 뒤에 숨어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의 권력 구조 그 자체였죠. 총신들은 정치적 도구이자 보상이었고 어떤 짓을 해도 뒤탈이 없다는 황제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무기였습니다. 동현으로부터 500년 뒤 명나라 정덕제는 이 전통을 극단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는 자금성을 아예 통째로 비워버렸죠.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강력한 성벽을 그저 재미없다는 이유로 걸어나간 겁니다. 그는 황실동물원 옆에 방이 무려 200개나 되는 표방이라는 사막 같은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곳을 제국 전역에서 끌어모은 광대, 승려, 레슬링 선수, 그리고 수많은 총신들로 가득 채웠죠. 8호라 불리는 8명의 황관이 황제를 에워싸고 권력을 휘두르며 정부의 눈과 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1508년부터 세상을 떠난 1521년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13년입니다. 제국의 정사를 돌봐야 할 13년을 동물원 사냥과 조정을 경악시킨 광란의 파티로 보낸 거죠. 황제의 서명이 급했던 신하들은 그를 찾으러 동물원 우리 사이를 헤매고 다녀야 했습니다. 참다 못한 관리들이 항의하자 그는 돌아오는 답 대신 몽둥이질을 선택했습니다. 케임브리지 중국사에 따르면 매질 끝에 12명에서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패턴은 바뀌지 않았죠. 정덕제가 스무라옵의 배에서 떨어져 죽자 뒤를 이은 황제는 즉시
표방을 부수고 흔적을 지웠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총신과 광대들은 처벌받거나 유배되거나 쫓겨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단 한 명의 측근에게서 금괴 70개와 은괴 2200개가 쏟아져 나왔죠. 2000년간 반복된 오르고 떨어지고 지워지는 역사입니다. 이 지독한 관습은 청나라가 무너지면서 비로소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1911년 신해 혁명으로 황제 체제가 종말을 고했고 수천 년간 이 전통을 지탱하던 귀족 사회도 함께 사라졌죠. 하지만 1949년 공산당의 승리는 더 가혹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과거의 남창들은 정치범으로 몰려 신문을 받았죠. 옛 주인들의 죄를 증언하도록 강요받았고 부패한 봉건제도의 상징으로 낙인 찍혀 처벌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름도 생소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억압받는 자를 해방한다던 혁명조차 이미 망가진 그들을 이용할 새로운 방법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은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 정부가 두려웠던 주인들에게 비정하게 버림받은 겁니다. 자립할 기술도 자원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안다고 나서는 사람조차 세상엔 단 한 명도 없었죠. 어떤 이들은 군중 속으로 숨어들어 자신의 과거를 지운 채 늙어갔고 어떤 이들은 시대의 격변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보며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린 황제의 이름과 권력의 정점에 섰던 총신들의 이름은 기억하죠. 동현, 동통, 한원. 심지어 모든 게 무너지던 날 남편 곁을 지켰던 동현의 아내 이름까지도요. 하지만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이들은요. 마을에서 팔려와 어른이 되기도 전에 비석 하나 없이 묻혀버린 그 수많은 아이들 말입니다. 혹독한 훈련을 견뎠지만 젊음이 시들자마자 쓰레기처럼 버려진 이들, 낯선 거리에서 구걸하며 생을 마감한 이들, 강제로 끌려온 도시에서 자신의 본명조차 잃어버린 채 살아야 했던 사람들 말이죠. 우린 그들 중 단 한 명의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2000년간 이어져 온 시스템, 그리고 자식을 파는 선택을 해야 했던 수백만 가족들, 그 거대한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간 뒤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못한 수백만의 청년들. 이 시스템은 너무나 정교하고 효율적이어서 자신들이 집어삼킨 사람들의 기억마저 완벽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잔인함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공학이죠. 크라운앤 대거입니다. 우린 역사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만을 보여줄 뿐 이 비극이 잊히지 않길 바란다면 구독으로 이 죽음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은 이 잔혹한 진실을 전부터 알고 계셨나요?